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중시와이드의 김동석입니다. 자, 오늘 12월 20일 목요일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굵직한 이슈, 굵직한 이슈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너무 표현이 적은가요? 어쨌거나 우리나라의 앞으로 5년간 이끌 리더십이 결정이 됐습니다, 어제. 자, 이제 모든 것이 많이 결정되고 그랬으니까요. 앞으로 더욱더 진보되고 그리고 개선되고 발전되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또 그동안 이제 많이 갈렸다 어쨌다 그런 표현들 쓰는데 이게 너 죽고 나 살자 그런 전쟁이 아니라 충분한 자격이 있는 두 경쟁자 간의 경쟁에서 어느 한쪽이 선택을 받고 경쟁에서 이겼다라는 그런 속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소화를 하고 모두들 함께 힘을 합쳐서 더욱더 나은 곳으로 발전하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 지상파 DMB 채널 U1 그리고 KT 올레 IPTV와 LG U 플러스 TV로도 함께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1부에서 준비한 주요 내용들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출발 징수회드 1부 주요 코너 가운데 첫 번째 순서는요. 메리츠 종금증권 영동점의 강정원 부장과 함께 장 초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하고 자세한 투자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고요. 네, 드디어 18대 대통령 선거가 막을 내렸습니다.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요. 앞으로 박근혜 시대가 당면한 과제와 현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업종 스캐닝에서는 대선 관련주에 대한 대응 전략은 물론 개장 시간대 주요 업종과 종목들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세웁니다. 네, 시초가를 통해서 오늘장 공략주 살펴보겠습니다. 강정원의 시초가 공략주입니다. 강정원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대통령 선거로 임시 휴장일이었고 화요일에 추천하신 종목이 아시아나항공이었는데요. 자, 장중에 한 1%가량 오르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약보합세를 일단은 마감을 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AS부터 하겠습니다. 네, 아시아나항공은 역시 이제 원화강세 수혜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종목이고 그 환율이 10원 하락하면 170억 원의 영업이익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내년도에도 실적 호전 기대감이 되고 있고 지난 화요일 이틀 전에 그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보유 전략 가능하도록 하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시초가 공략 가능한 종목은 어디일까요? 네, 지지난주인가 제가 한번 했던 종목인데 오늘 휴원수를 다시 한번 시초가 공략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원수는 그 의약품 제조와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제약회사고요. FTA 확대로 인한 그 보험 약가 인하, 리베이트에 대한 강력한 규제, 이런 제약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기존 사업과 더불어 성장을 위한 의료기기 판매, 생산, 이런 그 사업의 다각화를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사제와 정제, 이런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있고요. 2011년 매출액 기준 국내 4위의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약가 인하 정책 영향으로 인해서 매출 성장폭은 크지 않습니다만 이 원가율과 환관 비율 개선, 이 비급여, 웰빙 의약품 이런 관련 제품의 매출 비중 확대로 인해서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개선된 모습을 보였고요. 올해 매출액은 1,300억, 영업이익은 149억을 전망하면서 전적으로 매출액 15%,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8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M&A를 통한 사업 영역 확대를 들 수 있습니다. 바이알과 앰플, 이건 의약품 부재료 전문 생산업체인 그 휴베나와 히알루론 유도체를 기반으로 한 바이오 의약품 생산 개발업체인 휴메딕스, 그리고 의료기기용 세척 소독제를 판매하는 KRD, 이런 그 업체에 투자를 하면서 새로운 시장 개척과 더불어서 제품 다각화, 그리고 이런 그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휴메딕스라는 회사는 향후에 증시의 상장도 추진할 예정인데 지분율 4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그 60여 개의 제약사의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고 지난해 수출 비중도 1,2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성장이 좀 미끄럼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휴원수는 가감한 또 설계 투자를 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제천 신공장의 수출과 수탁 증가가 더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다양한 이런 품목 매출 확대가 성장세를 주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수출 확대에 기대감을 줄 수 있는데요. 올해 6월에 필름형 발기부전 치료제를 출시했습니다. 내년 초에는 조류 치료제를 출시할 예정으로 있는데 이런 그 조류 치료제 시장이 이 발기부전 치료제보다는 클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남성 그 과학회의 2008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국내 그 조류증의 유병률은 27.5% 이상을 보이고 있고 약 500만 명 이상의 대상자가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그 조류치료제 세계 시장은 약 50억 달러, 국내 시장은 3억 3천억 규모로 추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구형 치료제는 그 존슨앤존슨에서 개발한 유일한 제품인데 이 히원스와 이 CTC 바이오의 성공적인 제품 개발로 인해서 국내 1호 그 치료제인 동시에 세계적으로는 두 번째 치료제가 탄생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합격점 결과 보고서도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 정도에는 그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미약품과 제1호 판매 중인 비만 치료제와 더불어서 암 건조증에 사용되는 저만액 이런 안정적인 매출주도 기대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적 고정과 저평가 매출을 들 수 있는데요. 올해 매출 대비해서 내년도에는 매출 15% 증가한 1,490억, 영업이익은 35% 증가한 203억을 전망하고 있고 순이익도 70% 증가한 211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 주가가 PER 9배 수준인데 동종업종인 CTC 바이오가 현 주가가 내년도 실적 대비해서 PER 16배 수준에 거래되고 있는 부분 역시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인 저평가 메리트가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부분을 투자 포인트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휴원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가격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볼까요? 네, 매수가는 시초가고요. 목표가는 11,500원, 손절가는 12,500원 하는 시에 손절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휴원수에 대해서 강정원 부장으로부터 추천 말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일부 순서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립니다.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동시효과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쪽 지금 어떤지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아까 좀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양호한 모습이었는데 일단은 그래도 오늘 보합권에 정확하게 좀 머물러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일단 동시효과 상황에서 가장 눈에 띄는 업종들은 자동차 업종이 되겠습니다. 자, 현대차가 지금 1000% 이상의 급등을 할 모양새로 지금 출발을 예상하고 있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거의 3% 가까이 좀 올라가는 모습. 오늘 현대모비스가 30만 원에 다시 한번 좀 안착하는 모습이 될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도 2% 가까이 다시 한번 6만 원대의 돌파를 시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최근 이제 단기 낙폭권이 있었는데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오늘 LG화학 같은 경우도 동시효과 상황 2% 이상 좀 올라주면서 일단은 34만 원 여부 뚫고 올라간지 여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일주일가량 단기 박스권이었는데 화요일 이후에 다시 한번 오늘까지 상승해주는 모습이 보여준다면 굉장히 좀 양호한 흐름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삼성생명 같은 경우도 1% 가까이 지금 동시효과 상황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급등하는 모습이 좀 보여졌습니다. 거의 일주일 동안 92,000원부터 시작을 해서 97,000원까지 동시효과 상황이 보여지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삼성생명 같은 경우가 얼마나 더 올라갈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좀 보여집니다. 자, 최근에 이제 조선주가 좀 살아나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유럽 시장이 조금은 좀 안정화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인데요. 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오늘 동시효과 상황에서 1.5% 이상 상승을 해줍니다. 자, 오늘 만약에 이 동시효과 상황을 보여준다면은 골드크로스 부분에 있던 200일선까지 완벽하게 뚫고 올라가는 그 차트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기술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하지만 매물대 부담이 조금 더 이제 가중된다는 거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길 말씀드리겠고, 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SK 하이닉스가 오늘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이 1.32%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27,000원 여부를 뚫고 올라가 준다면은 자, 새로운 이제 단기 가격권 내에서 저항권이었던 부분을 확실하게 뚫고 올라가주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추세 전환이 확실하게 보이는 그런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그 화요일 날 고가 부분이었던 27,100원을 뚫고 올라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시면서 좀 시장에 대응하시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거래소 쪽 동시효과 상황 살펴봤고요. 자, 계속해서 또 코스닥 쪽의 동시효과 상황은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0.7포인트 소폭 상승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네, 코스닥 시장은 사실 최근에 거래소 뒤에서는 상당히 좀 약하죠. 지난 화요일에도 윗기간에 매도세가 한 200 나오면서 약했는데 장 초반 같은 경우도 코스피 대비해서는 조금 약한 모습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같은 경우 셀트리온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장 초반 같은 경우에 셀트리온 쪽에서는 한 0.7% 상승세 좀 들어오고 있고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도 한 0.85% 조금 좋은 분위기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CJ50핑 쪽은 한 1% 상승에 들어오면서 27만 2,900원 정도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 게임주 최근 상당히 좀 조정이 깊었었는데 장 초반 같은 경우는 네오이즈 게임즈 쪽에서 역시나 1.24% 조금 하락세가 좀 두드리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CJ50핑이라든지 성강밴드 다음 쪽으로 조금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GS 홈쇼핑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14만 2,700원
정도 들어오면서 2.2% 정도 상승세를 보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 내에서는 상당히 부진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 말씀드리겠고, 동시효과입니다만은 당연히 이제 박근혜 전 후보가 대통령 당선됐기 때문에 박근혜 관련주로 분류되는 대부분의 종목들, 비트컴퓨터, 아가방커퍼니, 그리고 지난 화요일에 무상경제 이야기가 나왔던 보령메디앙스, 이치까지 뭐 전 종목이 거의 박근혜 관련주로 묶여 있는 종목들은 기세 상한가 동시효과 들어온다 말씀드리겠고요. 뭐 문재인 테마주로 좀 분류됐던 종목은 안 봐도 아시겠죠. 뭐 거의 다 점하한가입니다.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다는 거, 이제 동시효과에서 조금 포착되고 있지 않나 말씀드리겠고, 전체적인 뭐 안철수 관련주도 마찬가지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코스닥은 조금 약세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 장이 열렸습니다. 오늘 장 출발 상황부터 정리를 하자면요. 거래소가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11포인트가 상승하면서 0.6%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3% 가까이 상승한 1.35포인트가 오른 484.54로 오늘 장을 출발했습니다. 자, 출발 상황 김소연 대표께서 거래소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네, 일단 거래소 상황 말씀드리기 전에 좀 안 좋은 소식이 일단 하나 있습니다. 자, 뱅가드 이제 인덱스 펀드가 MSCI 지수에서 FTSE 지수로 좀 변경이 이루어지는데, 그 가운데서 일단 국내에 이제 우리 상장되어 있는 우리나라 증시를 좀 배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해서 거의 한 25주, 한 6개월 동안 그 관련주들, 보유했던 관련주들 정리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뱅가드 쪽에서 갖고 있던 물량 자체가 지금 9조 원가량이 되기 때문에 그 물량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전기 자동차 업종으로 대부분 물량이 조금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물량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업종이 삼성전자, 주식 중에서는 삼성전자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 현대모비스 순으로 되겠는데, 일단 포스코도 같이 포함되고, 대부분의 일단 철강 업종들이나 같이 또 요 대부분의 그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 업종들이 조금이나마 조금 뱅가드 물량으로 인해서 내년 1월부터는 조금 부진할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좀 대응하시기 말씀드리겠고, 전반전의 시장 상황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뭐 재정적인 문제 역시 해결 국면에 있기 때문에 조금은 그래도 약간 늦추실 수 있지만 긍정적으로 대응하시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가 그래도 7포인트 정도 지금 상승을 해주면서 0.39% 정도 폭에서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중심에는 오늘 뚜렷하게 보이는 업종은 없지만서도 말씀드리자면 현대모비스가 오늘 가장 큰 폭의 상승, 한 2% 가까이 상승해주는 흐름이 보여주고 있고, 오늘 삼성전자는 크게 재미는 없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이제 기관들의 매도세가 조금 집중된 모습이었는데, 일단 그래도 150만 원 안착한 이후에 꾸준하게 그 지지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애플과의 그 판결 소송이 좀 삼성 쪽에 유리하게 돌아오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좀 보시고서 대응하시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현대차 1% 가까이 상승 중입니다. 22만 6,500원 선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뚜렷하게 상승 흐름은 아니지만서도 그래도 거의 한 3주 가까이 횡보하고 있는 모습, 한 번에 반등은 올 시기가 좀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수급만 조금만 도와준다면은 현대차 다시 한번 23만 원 뚫고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채비 마련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예년만치는 않지만 그래도 나쁘진 않습니다. 긍정적이기 때문에 좀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포스코가 오늘 소폭 빠지네요. 자, 최근에 이 굉장히 큰 폭의 상승, 30만 원부터 시작한 상승폭이 35만 원까지 올라간 상황인데 약간 쉬어가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수급 상황으로 봤을 때는 기관이 계속적으로 지금 6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고, 외국인이 지금 다시 6일 연속 매도가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서도 기관의 매수 물량이 워낙에 강해졌기 때문에 그 추세를 타고서 한 번 더 좀 상승해줄 수 있겠구나 좀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LG화학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LG화학이 지금 굉장히 지금 뭐 33만 원대 부근을 뚫고 올라가서 그 전 고점 부분이었던 10월 달에 34만 원, 이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느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오늘 관심 포인트인 것 같은데, 일단은 34만 원을 뚫고 올라간다면은 추세 전환을 완벽하게 했다고 판단이 되고 있어서 35만 원까지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오늘 약간의 그 저항대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맞고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 하나 불안한 점은 철강화학주들이 일단은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안 좋기 때문에 그 영향을 다 받고서 일단 하락할 수도 있다는 거 좀 참고하시고 좀 대응하시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또 은행주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신한지주가 지금 오늘 1% 가까이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최근에 상승폭이 두드러집니다. 일단 38,250원에서 거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34,000원부터 시작해서 12월 첫째 주부터 저점을 찍고서
38,000원까지 지금 올라간 상황인데 일단은 재정 절벽 문제와 더불어서 QE4에 대한 자금 확보까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모멘텀이 발생한 상황. 그래서 은행주 관련해서는 늦어도 내년 초에 이 재정 절벽 문제가 좀 해결이 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은행주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서 대응하시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코스닥 출발 상황은 어떠한지 또 하창봉 팀장께서 정리해드려야죠. 네, 코스닥은 뭐 여전히 한 2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는데 전반적인 흐름에서 오늘은 이제 박근혜 당선자의 어떤 그 흐름에 따라서 공약에 따라서 좀 많은 종목 변동량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사실 뭐 아침 동시효과 버섯제 버드린 대로 일탈을 특징이 없었던 것 같고요. 가장 조금 주목받는 그 테마는 사실 원자력 관련주입니다. 지금 원자력 관련주 봤을 때 한정 KPS라든지 한정 기술 관련주들이 한 1.3에서 6%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는데 뭐 TV토론에서 보시다시피 새누리당 쪽에서는 원전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이죠. 그런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좀 조정, 낙폭 과한 측면에서 원전 관련주에 대한 매기차가 좀 들어온다 말씀드리겠고요. IT 대표 종목들 잠깐 살펴드리면 인터플렉스가 최근에 많이 빠졌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삼성향 비중이 높은 부품주들은 그나마 선방했습니다만은 애플의 주가 약신이 좀 부담이 되다 보니까 애플과 관련된 부품업체, 인터플렉스라든지 실리콘웍스, LG 디스플레이 같은 종목이 좀 약했었는데 일단 오늘은 인터플렉스는 그래도 낙폭이 과했다는 증권사의 어떤 전망 자체가 나오면서 약간은 급락 이후에 조금 그나마 좀 반등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파트론 같은 카메라 모듈 업체, 그래도 상당히 다른 어떤 섹터보다도 IT 쪽에서는 카메라 모듈 업체에 대한 매기세는 조금 적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조금 계속 좀 지속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엔터주 같은 건 잠깐 보면 역시 엔터주나 게임주는 지난주에도 좀 조정을 보였습니다만 오늘 중 초반 같은 경우도 SM이라든지 YG엔터 같은 경우가 0.6%, 0.3%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미디어플렉스라는 작은 종목이 좀 급등을 했었죠. 하지만 최근에 이틀 연속 급등 이후에 조금 쉬어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임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면 상당히 좀 약한데요. N소프트가 사실 15만원 전후에서 외국인 매수가 상당히 좀 들어오면서 좀 반등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바닥을 찾는데 조금 힘들어하지 않나 보겠고요. 액돌소프트가 조금 2%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흐름에서 봤을 땐 최근에 게임주 같은 경우도 엔터주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있다 그렇게 살펴드리겠습니다. 다순 테마주 다시 한번 살펴드리면요. 당연히 박근혜 제가 너무 당연한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시장 그렇습니다. 비트컴퓨터는 아가모 컴퓨터니 아침 동시효과대로 지금 현재 기세 상한가 수준에서 속칭론에서 문을 닫았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문재인 테마주로 묶였던 우리들 제약이나 우리들 생명과 같은 경우는 거의 기세 상한가까지 그런 흐름을 보여줬는데 전체적인 테마주에 대한 접근은 나중에 차후에 다시 한번 구체적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양시장의 출발 상황 정리를 해봤습니다. 외환과 채권 시장은 어떠할지 한양증권 전소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외환시장 정리부터 듣겠습니다. 네, 오늘 달러 환율 전일 대비 이제 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과 똑같은 1072원 80전에 거래 출발하고 있는데요. 재정절벽 이슈에 글로벌 금융시장은 좀 연동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유로화 같은 경우는 1.33달러를 상향 돌파했습니다만은 이에 대한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으로 오늘 같은 경우는 1.32달러 초반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위험 통화에 대한 이런 시장의 반응들이 잠시나마 좀 뜨거웠던 만큼 유로화라던가 그리고 엔화 모두 약간의 이제 재정절벽 이슈를 이슈 삼아서 좀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대선이 결과가 발표가 되면서 새 정부에 대한 스텔스 확인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이런 시장의 판단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좀 보합권에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지난 월요일날 이제 거래일에서 당국의 1,070원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종가 수준에서 1,070원 위로 좀 끌어올리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1,070원에 대한 이런 당국의 개입 경계감도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국제 외환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일본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당장 추가적인 양적 완화가 나타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전반적으로 일본의 자민당 승리로 계속해서 통화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엔화 같은 경우는 여전히 엔화가 강세로 보일 때 숏포지션을 취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좀 유리한 방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채권 시장의 흐름과 전망은 어떠한지요? 네, 채권 시장도 보합권에서 지금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전일과 똑같은 105.73의 국채 선물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국고 3년물 같은 경우는 2.9%를 상향 돌파하는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글로벌 금리도 약세를 보였고, 특히 이제 미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미국채 10년물이 1.8%를 상향 돌파하면서 기조적인 약세 흐름으로 좀 진입될 그런 단계에 놓여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채권 시장도 이에 대해서 좀 무관할 수 없다라는 그런 판단이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거래량은 좀 많이 줄어들 수 있겠지만 외국인의 국채 선물 매도가 이어지는지 여부 좀 주목하셔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국고 3년물이 2.9%를 상향 돌파했기 때문에 대기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글로벌 금리 약세 기조 하에서는 대기 매수가 꾸준하게 유입되기보다는 조금 더 관망하는 자세가 좀 더 깊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양증권의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외환과 채권 시장의 정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들은 과연 오늘같이 변동성이 클 가능성이 오늘 큰 장에서 어떤 대응을 할지 궁금한데요. 자, 알파라이징 스탁의 김도영 대표와 함께 오늘장 특급 작전을 세워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어떤 전략으로 먼저 대응을 해야 될지요? 금일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좀 해소됐다라는 부분 속에서 앞으로 이제 수혜주 찾기 부분들이 정책적인 부분까지 좀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해외 증시가 온탕과 냉탕을 오고 간 시점이기 때문에 그 방향성 자체에서 외국인들의 키를 쥐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역시도 저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인 매수 타임, 양봉을 따라잡는 매수 타이밍을 잡지 않겠고요. 여전히 눌려있는 부분 구간에서 어느 정도의 분할 매수 전책으로 오늘 1일비보다는 이 대선에 대한 후폭풍들이 좀 마무리되는 시점으로 봤을 때 그 향후 모멘텀을 가지고 중기적 관점으로라는 관념 속에서 종목을 좀 가져가 보고자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후장 공략주는 어디를 눈여겨보십니까? 예, 일단 시장 자체적으로 본다면 지금 대안주 쪽으로 지난번에는 금융주를 분명히 말씀 좀 드렸고요. 올해 하반기 부분에 대해서 주도 섹터 쪽으로 계속 잡혔던 건 음식료 쪽이 여전히 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시장이 지금 코스닥과 유가증권 시장 모두 다 IT 관련주들도 이제 달리던 말들이 좀 쉬어가고 난 뒤에 숨고르기 양상 속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첫 번째 음식료 쪽과 연결이 된 CJ제일제당을 언급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CJ제일제당 동사 같은 경우는 원자재 값의 하락 안정성 부분 여파 속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긍정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도 시세가 빠르게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 기준가인 34만 8,500원 부근에서 34만 4천원 밴드 속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짧은 매매 트레이딩 관점으로 내년 상반기 부분 또는 올 하반기 부분에서 음식료 쪽이 또다시 주도 섹터로 간다고 했을 때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 36만 원을 단기 목표가로 설정을 할 수 있겠고요. 또한 이제 중기적인 목표가로 가지고 간다라면 38만 원 정도 밴드 설정해 둘 수가 있겠습니다. 단 이제 손절 라인이 분명히 좀 중요한 시점일 수 있겠는데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32만 4천 원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은 아무래도 시장에서 많이 지금 알려주고 있는 농후바이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농후바이오 동사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종모 산업에 이제 개화되는 시기다라는 언급들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기술적으로 한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손절가를 먼저 디테일하게 잡겠습니다. 손절가는 21,400원 깨지면 무조건 손절 치겠다라는 관점에서 단기 트레이딩으로 짧게 들어가겠는데요. 좀 공격적인 성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준가인 21,850원 부근인데요. 22,000원에서 22,700원 밴드 속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고 위쪽에 단기 트레이딩 장중으로 본다면 22,700원 돌파한 착륙부 보면서 이익 실현 1차 타이밍 나올 수 있겠고요. 중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23,800원 정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기 급등 이후에 피로감 누적에서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장의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21,400원 반드시 손절가 지키신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주력주로 갈 수 있다라는 모멘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도영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실시간으로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업종 스캐닝 시간입니다. 먼저 IT 운수장비 정유화학 업종의 흐름과 특징 종목은 어떠한지 김선인 대표께서 들려주십시오. 네, IT부터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동시효과 때는 보합권이었는데 그래도 소폭 상승하는 흐름입니다. 일단 152만 1,000원대 지금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의 흐름 자체를 살펴보자면은 일단은 애플과의 소송권에서 삼성전자 쪽으로 굉장히 지금 상황이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또 하나 산타랠리 맞이를 좀 코앞에 있기 때문에 그 매출 확대 가능성이 또 있고, 또 삼성전자가 또 5분기 연속 최대 매출 가능성까지 예측치까지 나와주면서 추가적인 또 상승이 예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수급적으로는 일단은 기관들의 좀 물량 자체가 좀 더 도와줘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모습이 조금 안타깝게 여겨지는데, 그래도 오늘 외국인들의 좀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한 번에 또 추세 전환할 수 있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좀 보이지 않나 좀 여겨집니다. 또 하지만 아까 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뱅가드 쪽 인덱스 펀드 물량 자체가 내년 1월부터 좀 나오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확인하시고 대응하시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가 요즘 최대 화두인 것 같습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 역시 굉장히 좀 빠르게 들어와 주면서 주가 27,000원까지 지금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26,500원을 뚫고 올라가면 그 전고점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가격대가 굉장히 좀 매력적인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좀 그런 종목군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4분기 실적 역시 굉장히 좀 양호하기 때문에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 또 하나 중국에서의 그 저가 스마트폰까지 조금 확대 추세이기 때문에 그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LG 디스플레이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최근에 이 하락폭이 굉장히 두드러졌는데, 일단은 그 투신권의 물량, 구조조정 물량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영향에 따라 좀 빠졌던 물량이 화요일부터 해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반등폭이 추가적으로 나와줘야 된다는 게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하지만 가격적인 메리트는 지금 굉장히 좀 너무나 확실하게 쌓아졌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를 타고서라도 일단은 충분히 조금 부담해서 차원에서 접근하셔도 나쁘진 않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불안한 점은 애플의 요즘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 자체가 조금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좀 대응하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자동차 쪽으로 가볼게요. 자, 오늘 현대차랑 기아차가 근데 1% 이상씩 상승해주는 흐름입니다. 자, 현대차가 최근 계속적으로 22만 5천 원, 30만 원 요 부분대에 23만 원, 22만 5천 원대 부분에 계속 움직여주고 있는데, 아직 이 부분은 뚫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지금 크게 이제 수급 자체가 도와주지 않아주면서 흠뻑의 상승을 좀 못 이어주고 있는데, 일단은 그래도 지금 딱 이평선 부분이 점점 밀집해 있는 그 상황에서 한번 추세 전환이 온다면, 특히 외국인들의 물량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시 외국인들의 물량 자체가 좀 나가주면서 주가가 상승해주지 못하고 있는데, 일단은 외국인들의 물량만 좀 더 이제 도와준다면은 추세 전환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해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차트가 나와줬다, 수급상으로도 좀 나와줬다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기아차도 이제 같은 거의 흐름입니다. 기아차가 다시 한번 좀 빠지긴 했지만서도 오늘 같이 상승해주면서 화요일에 이어서 밑꼬리를 달고서 지금 다시 한번 상승해주고 있는 흐름인데요. 일단은 기아차 같은 차트 흐름도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차트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기아차 같은 경우는 아직 그래도 실적 부분에 있어서 브릭스 시장의 확대 가능성과 실제로 확대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두고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현대모비스도 좀 같은 맥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모비스가 화요일날 급락한 이후, 월요일 화요일 급락한 이후 오늘 약간 좀 쉬어가는 또 흐름인데, 그래도 일단 오늘 2% 가까이 좀 상승해주는 그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세 전환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 외국인들이 계속 꾸준하게 7일 연속, 오늘까지 해서 8일 연속 매수가 좀 들어오는 부분이 확인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매수에 힘입어서 한 번 더 상승해줄 수 있는 부분 있다는 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조선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조선업종이 굉장히 좀 차트가 되게 이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대중공업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현대중공업부터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자, 현대중공업이 최근에 주가 흐름 자체가 11월 저점, 자, 20만 원까지 깨졌던 부분이 다시 한번 크게 살아나면서 주가가 지금 골드크로스 완벽하게 뚫고 올라가줬습니다. 오늘 1% 이상 상승해 주는데 굉장히 지금 의미 있는 구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유럽이 지금 살아나고 있다. 어제 나왔던 이제 독일
독일의 기업 실사 지수 자체도 살아나주면서 기업들이 시장에 돈을 풀 그런 이제 모멘텀이 생겼다는 게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 그리스 부분에 있어서도 디폴트 부분에서 6등급 상향, 국가등급 상향해주면서 B-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유럽 쪽으로 자금 쏠림 현상이 나오는 모습이고, 뱅가드 쪽에서도 일단은 국내 우리나라 자금을 빼가지고 유럽 쪽으로 좀 투자가 들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은 글로벌 전역에 걸쳐서 유럽은 확실하게 바닥을 치고서 다시 한번 상승해 줄 수 있다. 그런 인식이 지금 자리 잡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단 조선업 같은 경우가 지금 다시 반등을 꾸준하게 해주는 흐름이고, 일단 이 반등 자체가 오늘 최근에 이제 거의 한 달, 거의 2달 가까이 이어져 왔는데, 이 2달 동안 흐름이 아닌 연말에 실적 철퇴를 맞고서라도 단번 단기적인 하락이 있지만서도 꾸준하게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나왔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국 쪽에서의 또 모멘텀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조선업종 관련해서는 한 번 더 꾸준하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이고,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가 그래도 한번 좀 매수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현대미포조선도 마찬가지로 골드크로스 완전 뚫고 올라가 주는데, 수급만 조금만 더해진다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 이제는 더 이상 그 옛날의 최근의 모습이 아닌 옛날의 그 형님주로서 한 번 더 반등해 줄 수 있다고 좀 말씀드리면서 저는 좀 마치겠고요. 자, 화학주 쪽으로 가볼게요. 정유화학 쪽으로 가보자면은 최근에 SK이노베이션이 가파르게 상승을 해줬죠. 근데 하나 좀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자, 최근에 미국 쪽에서 석유 이제 생산량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향후 점차적으로 석유 가격, 배럴당 이제 가격이 점차적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일단은 내년 후부터 거의 한 1년 반 정도 예상이 되는 가격대인데, WA 텍사스 같은 경우는 한 $50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좀 불안하다는 거. 하지만 실적에 있어서는 아직 괜찮고, 또 하나 배당 매력이 있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이나 SOL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이 추세가 좀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GS 같은 경우가 약간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서도 그래도 최근에 이 박스권을 뚫고서 계단식 상승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차트 흐름이 실적에 영향을 받고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해줄 수도 있다는 거 조금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화학주로 좀 가보겠습니다. 자, LG화학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LG화학이 계속적으로 이 박스권에 놓여져 있던 부분, 제가 박스권을 한번 그어드리자면은 이제 9월 달부터 시작해서 박스권 내 그 상단 부분에 딱 지금 놓여져 있는 모양인데,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만약에 34만 원까지 만약에 뚫고 올라간다면은 굉장히 LG화학에서는 한번 수준단으로 하는 모습에서 수급적으로도 조금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수급적으로 지금 완벽하게 지금 도와주면서 최근의 차트 흐름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수급 자체가 현재 외국인 오늘도 다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는 만큼 한 번 더 기간까지 도와준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화학주는 일단은 4분기 실적에 대한 영향을 무조건 단기간으로 받을 수가 있겠지만서도 그 추세는 꺾이지 않고 우상향할 수 있는 모양새가 좀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자, 최근에 또 중국의 내수주 부양 정책까지 좀 나와주면서 또 한 번의 긍정적인 모멘텀까지 작용해서 최근에 화학주는 조선주, 화학주 이런 철강주 관련들은 좀 재밌는 장세가 지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내년 초부터는 좀 더 좀 긍정적인 이슈로서 한번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호남석유도 최근 차트가 굉장히 좀 이쁩니다. 11월 달 저점 18만 6천 원부터 시작해서 거의 지금 2달 가까이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자, 호남석유가 그래도 조금 불안한 점 하나는 이 최근에 그 박스권 흐름이었던 6월 달부터 보여줬던 그 박스권 부분에 지금 딱 거의 가운데 놓여져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 매물대의 영향이 조금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그 호남석유 같은 경우는 상승할 가능성은 있지만서도 매물대 영향이 있다는 거 좀 참고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좀 OCI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OCI가 오늘 좀 많이 빠집니다. 2% 정도 좀 빠져주고 있는데, 최근에 너무 낙폭과대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 14만 원부터 시작해서 16만 원까지 지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OCI가 태양주 관련해 살아나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도 일단 그 OCI 관련해서는 아직은 그 실적에 대한 철퇴가 남아있기 때문에 약간 좀 쉬었다 갈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서 대응하시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또 하창범 팀장께서 철강기계 금융건설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네, 오늘 뭐 대형주입니다만은 오늘 그 코스피 시장도 사실은 박근혜 이제 그 당선자의 어떤 그 흐름에 따라서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철강업종은 그렇게 반응하지 있지는 않습니다만 기타 관련 업종 상당히 좀 그런 호의적 흐름이 나온다 말씀드리겠고요. 포스코는 그래도 최근에 35만 원까지 올라왔죠. 상당히 조금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제가 좀 장기적 관점에서는 포스코도 사실 이제 앞으로는 철강 산업보다는 비철강 쪽에서 어느 정도 사업 모델을 좀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실 뭐 아직 워낙 좀 그 비중은 작습니다만은 크게 봤을 때는 이제 철강이 너무 매이는 거는 아니지 않나 보였고 최근에 살살 보면은 약간 철강 가격을 인상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시장에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입니다만은 그 흐름 자체 또 중국 증시의 상승 자체를 생각한다면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글쎄 뭐 비중을 계속 늘리기에는 저도 상당히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일단 철강업종 그래도 지금의 어떤 시장의 어떤 강한 매기세가 화학주와 함께 들어온다 말씀드리겠고요. 대표적인 뭐 고로업체 동국제약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최근에 조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만약에 14,000원 정도로 안착한다면 최근에 어떤 60일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 흐름, 포스코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 흐름 가져가 될 것 같고요. 현대제철도 이제 내년 3월에 고로 3기를 이제 런칭한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약간은 사실 다른 섹터보다는 철강 3사, 고로 3사 중에서 가장 좀 탄력성을 보여주는데 아무래도 내년 뭐 고로 3기에 대한 가동에 대한 기대감이 현대제철에 조금 묻어있지 않나 보겠고요. 철강업종이 조금 최근에 역시나 부진한 것이 고려아연이죠. 계속적으로 이제 40만 원 초기까지 떨어지면서 시장에서는 사실 고려아연에 대해서 어떤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 때문에 많이 좀 하락한다 이야기하고 있고 수급적으로도 지금 보면 고려아연에 대해서 지금 기관들의 매도세가 좀 계속 들어올 모습입니다. 그래서 40만 원이라는 어떤 절대 가격 수준에서 일단 멈춰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주식은 멈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약간 여유 있는 접근한다면 제가 판단할 때 오히려 실적 하락 자체가 나중에 차후에는 약간 중기적 관점에서는 매수 타이밍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 덥석 사기보다는 일단은 현재는 안 좋은 이야기밖에 안 나오는 상태에서 하락 매물이 조금 소화될 때까지는 40만 원 밑에서 조금 여유 있게 좀 웅크리는 자세가 어떨까 싶고요. 그다음 기계업종 잠깐 살펴드리겠습니다. 기계는 최근에 보면서 기계업체 등록을 뭐 좌우하는 건 사실 현대 엘리베이터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거는 주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 거의 게임으로 하십시오. 계속적으로 M&A 이슈 때문에 움직이는 종목이라 사실 주가 예측이 좀 불가능한데 상당히 최근의 흐름만 보면 기술적으로만 분석했을 때는 힘이 좀 딸리는 그런 모습이 차트에서 조금 거론된다는 거죠. 그 이유 자체는 하나의 양봉 위에 조정봉이 계속 개수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 말 자체는 약간 상승 탄력이 떨어진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스캘핑으로 단기 데이트레이드 공략하시는 분이라도 그런 리스크는 좀 안고 가셔야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두산중공이 오늘 좀 많이 어렵 줄 알았는데 실제적으로 오늘 원전 관련주 중에 두산중공은 조금 소외받네요. 사실 이제 큰 그림에서는 두산중공도 원전 관련주 맞긴 맞는데 뭐 아직까지는 두산그룹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발목을 잡고 있지 않나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어차피 그 3차 토론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박근혜 후보가 실제 고리 원자력에 대한 발언을 할 때 사실은 그 새누리당은 원자력에 대해서 지금 MB정부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호의적입니다. 그런 관점 때문에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신고리 5, 6호기에 대한 유지보수 수주가 조만간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두산중공은 조금 밀립니다만은 그렇게 나쁘게 볼 건 아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다음으로 금융업종은 아마 오늘 그 상당히 제가 좋은 흐름이 보여줄 것 같은데 가장 첫 번째 눈에 띄는 것이 바로 화재보험주죠. 2% 이상 상승세를 보입니다. 두 가지 모멘텀이 있어요. 하나는 일단은 또 박근혜 대표가 돼서 그런 겁니다. 문재인 후보가 이제 민주통합에서 했던 것이 의료비 부담 100만 원 상한제 이 이야기였죠. 근데 그 이 이야기는 급진주의 의료비를 올린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험사 입장에서 조금 부담이 됐었는데 이제 당선자가 이제 박근혜 후보로 갔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에서 오히려 규제 완화 리스크를 보험주 쪽에서 좀 커버해줬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것이고 하지만 이 보험주에 대한 최근 흐름 자체가 일단 제가 볼 때 뭐 오늘 박근혜 관련주로 오르긴 오릅니다만은 낙폭 많이 빠진 거 외에는 상한 좀 추가 상승 탄력에 제한적인 의미를 두는 것은 여전히 이제 저금리 기조라는 것도 있고요. 올해 2012년도 손해보험사 전체 보험료, 자동차 보험 기준으로 금액이 70만 원, 평균 70만 원 밑으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료도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최근에 보험사들이 조금 약했었는데 연말이다 보니까 방어주 성격보다도 지금 상승 탄력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오늘 단발성 반등 정도로만 좀 보는 것이 어떨까 싶고요. 증권주는 최근에 조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도 실제적으로 뭐 2%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시장에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지수가 지금 종합주가 2,000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이 증가하는 그런 것보다 2,000포인트가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그 흐름 자체가 증권업종에 대해서 2013년도 정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장밋빛 전망을 좀 주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대선 효과도 있습니다. 사실 박근혜 후보가 지난 화요일 날 거래소를 방문해서
임기 기간에 지수 3,000포인트 만들겠다 이야기했겠죠. 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뭐 그게 3,000포인트 가고 안 가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는 5,000포인트 간다 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수가 2,000포인트까지 왔다는 거 그리고 그런 정책적 기대감이 좀 살아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건설업종 살펴드리겠습니다. 건설업종도 당연히 새누리당이 당선돼서 또 강세겠죠. 제가 왜 당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뭐 이거는 대부분 정치적 색깔을 갖고 계신 분은 아시죠? 여당이 보통 그 당선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또 호의적인 기대감을 좀 한다는 겁니다. 그런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 오늘 건설업종도 대부분 뭐 대우건설이라든지 GS건설 위주로 해서 1% 정도 수준의 상승세 나온다. 그리고 타이밍적으로 새해에 부동산 규제 완화, 부동산 활성화에 대한 정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오늘 건설업종의 상승세에도 묻어있다 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업종 스캐닝 이어갔습니다. 자, 어제 이제 대선이 치러졌습니다. 앞으로 5년간의 한국을 이끌 리더십이 결정이 됐는데요. 자, 그 사실이 미치는 우리 경제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또 긴급 분석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잠시 후 고성욱 박사님을 연결해서 전문가의 긴급 진단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정치외교학 고성국 박사님을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분석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번 18대 대선 투표율이 예상보다 무지하게 높게 나왔습니다. 70% 안팎을 예상했는데 75.8%로 97년 이후 가장 높은 투표를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자, 먼저 이렇게 투표율이 높았던 그 비결부터 이유부터 듣고 싶습니다. 뭐 양쪽의 지지자들이 다 결집한 거죠. 야권에서는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를 통해서 두 후보의 지지자들이 모였고요. 그리고 심상정 후보가 사퇴하고 이정희 후보까지 사퇴하면서 진보 진영의 그 지지자들도 다 모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제야 시민사회단체가 국민연대를 결성하면서 또 문재인 후보를 국민 후보로 추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지지 세력을 제외한 모든 세력을 문재인 후보가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됩니까? 높은 투표율이 예상이 됐던 것이고요. 이런 상황, 야권 지지자들의 결속에 이제 위기의식을 느낀 보수층에서도 투표 당일날 아침 일찍부터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은 진다 이런 위기의식들이 확산되면서 양쪽에서 모두 총결집하듯이 해서 투표장에 나갔습니다. 사실은 대다수 전문가들이 75%의 높은 투표율을 예상하지 못했고요. 뭐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대선에서 보여준 여야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양측의 이 지지자들과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폭발적인 참여 열기 이것을 이 정치권이나 전문가들이 따라가지 못했다 이런 자기 반성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어쨌든 간에 국민들의 투표에 대한 참여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당연합니다. 자, 네, 자, 앞으로도 점점 더 이 추세가 더 높아져야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자, 네. 박근혜 후보가 이렇게 대통령에 당선된 이유, 비결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박근혜 후보의 개인적 경쟁력에 주목합니다. 뭐 선거라고 하는 건 늘 구도가 있기 마련입니다만 이번 경우에는 단순한 여야 대결 구도가 또는 보수 진보의 대결 구도가 아니고요. 여기에 얹어져서 후보 간에 벌어진 후보 경쟁력이 아주 치열하게 막판 승패를 결정했거든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야권이 다단계로 단일화를 몇 단계에 걸쳐서 이루어내면서 총결집을 했는데요. 여기에 박근혜 후보가 지난 5년 동안 또는 15년 동안의 정치 과정을 통해서 축적해놓은 후보 경쟁력과 정치력이 없었다면 이 야권의 공세에 맞서서 그 야권의 추격을 저지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사한 상황에서 이해창 후보가 두 번이나 실패했던 경험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본다면 역시 그 선거는 후보다. 그리고 선거의 막판 승패 아주 이 바늘 틈과 같은 이런 그 막판 승패에 있어서의 최종적인 변수는 역시 후보가 갖고 있는 이 개인적 정치력과 경쟁력 아니겠는가 저는 그 점을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얼마 전 북한의 로켓 도발로 인해서 국가 안보 및 새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에 국민의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네. 박근혜 당선자가 말했던 선 핵포기로는 그동안의 이명박 정권의 정책과는 어떤 점이 다른 것인지 또 앞으로 새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은 어느 곳을 향할지 궁금한데요.
이명박 정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그 다음부터 대화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제가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면요. 그러나 박근혜 당선자는 대화를 통해서 핵을 포기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서 이명박 정부와 같은 얘기처럼 보입니다만 선후가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 대화를 통해서 핵을 포기시키기 위해서 1차적으로 인도주의 대화라든지 인도주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북한이 사실은 예측 가능하지 않은 집단이기 때문에 언제 어떤 형태로 군사적 도발이 돌출적으로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아주 단호하게 원칙적으로 뭐 원점 3배 타격 같은 이런 식의 원칙적 대응을 언제든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대외적으로 천명함으로써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억제력을 발휘한다. 이런 점들이 야권 후보와는 다소 좀 구별되는 그런 그 대북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미국과 중국 G2의 리더십 교체에서 일본도 이제 자민당 승리로 결론이 났습니다. 크게 판이 바뀌었다는 평가를 일본은 또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 새 정부의 외교 관계 또 정책 방향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네, 지금은 뭐 정상 외교 시대거든요. 외교부 장관이라든지 외교 관리들이 열심히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정상들의 외교와 관련된 역할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미국이 이 박근혜 당선자를 어떤 시각과 관점으로 보느냐 또는 일본과 중국이 박근혜 당선자를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우선 미국의 입장에서는 박근혜 당선자를 상당히 편한 외교 파트너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도 박근혜 당선자를 기피해야 될 이유가 없죠. 중국이 문제인데요. 근데 중국은 참 묘합니다. 그 시진핑 국가 주석이 박근혜 당선자에 대해서 그 평소에 상당히 높게 평가했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도 상당히 높게 평가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보면 앞으로 박근혜 당선자가 미국과의 한미동맹 관계를 든든히 하거나 또는 한일 간의 좀 이 상생적 관계를 만들어가거나 또는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중국이 협조를 얻어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거나 하는 이런 점들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잠재적 요소들은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기대를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환율 문제 또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내년엔 경기가 좀 안 좋을 것이라는 비관적 분석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자,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통상정책 고수하면서 한국 정부와 통상마찰도 상당 부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예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의견과 더불어서요. 새 정부의 한미 FTA 전면적 재협상 검토 가능성에 대해서까지 함께 분석을 부탁드립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이 성명을 내서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축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도 이미 재선에 성공했기 때문에요. 이를테면은 국내적인 문제, 뭐 미국의 노조라든지 이 오바마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을 염두에 둔 이 대한 무역 압박, 뭐 이것을 급하게 해야 될 이유는 지금 정치적으로 없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마침 이 한국의 새로운 정부가 이제 곧 출범하게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새 정부 출범, 양쪽 다 지금 새 정부가 출범한 상태에서 그런 이 통상 마찰 같은 것을 미국 쪽에서 먼저 제기해서 관계를 어렵게 할 이유가 현재로서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뭐 갈등의 요소가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만 한미 간의 관계는 상당히 순조롭게 가지 않을까.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이 경제적인 문제들이 다소 민간 차원에서 제기되더라도 그걸 좀 현명하게 관리하는 쪽을 오바마 대통령이나 박근혜 당선자가 선택할 가능성이 좀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경제 쪽으로 넘어가면은 재벌기업과 중소기업 보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공약들이 있었는지 정리 부탁드리고요. 또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이 부분에서 상당한 차이를 드러냈죠. 선거 때 보면. 재벌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뭐 대체적으로 공감을 하지만 박근혜 후보는 재벌들의 부당한 경영 형태, 불공정한 이 거래 관행 이것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소유 구조를 급격하게 변화시키는 것은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순환 출자를
지금까지 있었던 이 순환 출자의 고리를 한꺼번에 끊는 것은 너무 충격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겠다. 이런 점진적인 개선안을 박근혜 후보가 이미 제시한 바 있죠. 그리고 출총제를 다시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요. 반면에 재벌들이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또는 뭐 사내 하도급을 통한 이 중소 중견기업들에 대한 부당한 이 영향력 행사라든지 이런 이제 우리 국민적으로 좀 이 원망이 많고 민원이 많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엄격하게 그 개선 방향으로 이제 이 법을 집행하겠다고 하는 것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은 뭐 선거 과정에서 워낙 기업들이 자세하게 파악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이 재벌에 대해서 무슨 법을 통해서 통제하기 이전에 저는 기업들 차원에서 또 이 기업 그 단체들 차원에서 자정의 노력을 먼저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중소중견기업의 발전은 그 박근혜 당선자가 뭐 이제 이과 출신 아닙니까? 서강대 전자공학과 출신이라서 엔지니어 마인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소중견기업들 특히 핵심 기술을 무기로 해서 이 R&D 쪽으로 뭔가를 좀 새롭게 만들어가는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이런 창조 경제를 해야만이 그 우리 경제가 앞으로 나갈 수 있다. 말하자면 미래 성장 동력을 그쪽에서 지금 찾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역대 정부도 되게 중소기업들의 육성을 강조했습니다만 박근혜 후보한테 특별히 중소중견기업들이나 R&D 쪽에서의 정부의 지원을 기대하는 그런 재계의 기대가 높다고 하는 점을 박근혜 후보가 충분히 헤아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박근혜 당선자가 60세 정년제와 더불어서 일자리 부분에서 스펙을 초월한 청년 취업센터를 설립해서 일자리를 지원하겠다. 이런 반가운 정책을 밝혔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실효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사실 이 일자리 문제는 그 공공기관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이런 것이 특수한 경우에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은 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스펙 제한을 없애겠다고 하는 것도 사실 기업들이 신입사원 채용할 때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그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저는 이 박근혜 당선자가 뭐 당선자 시절부터 이 기업들과 여러 가지 형태의 미팅을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이런 그 스펙으로 제한하는 식의 그 이 일자리 정책을 좀 과감하게 좀 개방을 해서 젊은 청년들한테 가급적이면 기회를 많이 주는 방향으로 기업 경영을 해달라 이렇게 저는 협조를 요청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이게 정부 정책으로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어느 때보다도 기업과 새 정부의 협조적 관계가 필요한 시점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끝으로 앞으로 새 정부가 시급히 풀어야 될 과제들 어떤 것들일까요? 국민 통합이 우선 중요합니다. 그 박근혜 당선자도 어제 광화문에서 민생 대통령, 약속 대통령, 국민 대통합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국민들 앞에 다시 약속을 했는데요. 우선 급하기로는 민생 챙겨야 되고요. 그리고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전 후보를 비롯한 야당과의 상생적 관계를 만들어내면서 국민 대통합의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출마 선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산업화 시대와 민주화 시대를 넘어서는 제3의 패러다임으로 새롭게 선진국 도약을 해야 된다. 그 제3의 패러다임으로 국민 행복 시대를 제시한 바가 있는데요. 그것의 내용을 채워가는 일, 이것이 앞으로 박근혜 당선자가 정말 실험을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선 관련해서 여러 이슈들에 대한 진단을 들어봤습니다. 고성국 박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대선에 관해서도 테마주를 풀어봐야죠. 오늘 움직임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 있으실 텐데요. 하 팀장님. 네, 아까 뭐 제가 큰 주식들에 대해서는 잠깐 뭐 건설이라든지 증권 금융주 잠깐 말씀드린 것 같고요. 뭐 철저하게 코스닥 테마 위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동시효과 마찬가지로 뭐 대표적인 박근혜 이제 당선자죠. 당선자 관련주로 몰린 종목들이 속칭 점상한가인데 약간 좀 분류하실 필요는 있을 겁니다. 전략적인 측면에서 실제로 인맥 관련주로 몰린 이제 같은 인맥 라인으로 상한가를 간 종목들이 있죠. 뭐 비트컴퓨터라든지 오늘 보면 대성홀딩스, 대성산업 같은 대성홀딩스 이제 그 MCM 그 여성 브랜드의
성수 회장이죠. 김성주 김성주 회장님이죠. 네. 그분이 이제 그 박근혜 라인에 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점상을 갔다. 근데 제가 판단할 때 향후 전략에 있어서 인맥으로 들어갔던 테마주들은 아마 단발성에 그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조금 약할 수 있다는 보는 것이고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출산 관련해서 들어갔던 뭐 아가방 컴퍼니나 보령 메디앙스 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할 땐 그래도 오늘 상한가는 안 풀리더라도 내일 정도에는 상당히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 잠깐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해서도 사실 좀 묻어 있었다 그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현재 수준에서 속칭 말해서 점상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이 시세 연속성에 대해서는 사실 예전 과거에 대선 당선 이후의 주가 흐름을 보더라도 그렇게 오래 가진 못했다 그런 말씀드리는데 철저하게 인맥으로 관련된 것들은 조금 제한적일 수 있다 보는 것이고요. 뭐 정수장 함께 IMBC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뭐 상한가는 모양은 좋습니다만은 뭐 사실 조금 밑에서 매수하신 분이라면 오늘이나 내일 정도 일부 분할 매도하는 것은 또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좀 많이 되는 것이 이제 경제 민주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뭐 경봉이라든지 KCS, 뭐 주연테크, 나이스데인비 전부 다 대표적으로 박근혜 후보가 계속적으로 추진했던 경제민주화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흐름 자체도 조금 전에 정치학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부터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다가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관련주나 경제민주화 관련주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이제는 단순하게 대선 전에는 기대감으로 올랐다면 앞으로는 옥석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뭐 오늘의 현재의 모양은 좋습니다만은 철저하게 그렇게 제가 판단할 때는 앞으로 볼 때는 조금 리스크 관리도 같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 밖에 관련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통신유통, 음식료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통신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텔레콤과 KT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이 배당주 중에 하나인데 일단 최근에 SK텔레콤과 KT는 최근에 차트 그림이 굉장히 양호합니다. SK텔레콤은 다시 한번 그 고점 부분을 뚫고 올라갈 채비를 하고 있는 모양새이고 또 KT 같은 경우도 점차 이제 단기 박스권을 그린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해주고 있는 흐름인데 일단 SK텔레콤, KT 다 둘 이제 종목 다 5% 이상의 배당이 지금 현 가격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으로 배당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매수하시기 괜찮은 가격대가 되지 않았나 좀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자, 유통업종으로 가보면은 자, 유통업 쪽에서는 오늘 좀 봐야 될 게 현대홈쇼핑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현대홈쇼핑이 일단 차트상으로 완벽하게 무너져버린 지금 상황인데 왜 그러냐면 추징금을 좀 맞았습니다. 자, 추징금 금액이 좀 크기 때문인데 542억을 좀 맞았는데 이 영향으로 인해서 오늘 4% 이상 좀 빠지고 있는 모습. 가장 많이 빠졌을 때는 뭐 지금 한 10만 원, 10만 7천 원 정도까지 빠졌던 흐름인데 다시 한번 조금씩 그래도 회복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최근에 일단 수급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은 추가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좀 매도가 나가는 것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현대홈쇼핑 가지신 분들이라면은 단기적으로는 좀 하락할 수 있겠으나 일단은 좀 멈추고 다시 한번 반등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도 홀딩 관념으로 좀 대응하시라고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마트나 롯데 하이마트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롯데 하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일단은 재미는 없습니다. 합병이 재미가 없는 모습이라서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좀 보여집니다. 자, 그다음 음식료 쪽으로 빠르게 좀 가보겠습니다. 음식료 쪽에서는 오리온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리온이 최근에 급격하게 올라주다가 다시 한번 차트가 쫙 빠져버렸습니다. 100만 원까지 무너져버린 상태에서 다시 한번 좀 올라가주고 있는 흐름인데 일단은 그 시장 전반에 걸쳐서 중국 시장의 모멘텀 자체가 최근 들어서 약간 좀 실적에 대한 부분은 아니지만서도 그 모멘텀이 부족했기 때문에 기관들이 좀 매도가 나간 모습이었지만 그리고 다시 한번 수급적으로는 조금 살아나고 있는 모습, 차트상으로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 더 음식료 업종 중에서는 그래도 한번 가격대 메리트가 발생했다고 보면서 오리온 같은 경우는 한번 매수를 만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대선 테마주 흐름 등등 여러 가지 주요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께 분석과 또 전망을 들려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김선인 대표, 하창봉 팀장 두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잠시 11시부터는 종목 킥 서비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고요. 자, 2부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